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의 남간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순환기계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은 혈관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지만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혈액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얘기하고, 정맥은 전신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통로, 그래서 심장이 여기 있으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한다는 거 필히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 정보입니다. 그래서 동맥은 심실에서 박출되는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탄력 섬유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빡 짰을 때 여기 대동맥이 탄력적이지 않으면 얘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탄력적으로 잘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착 신축성이 있게 탄력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압력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동맥이에요. 이게 탄력적이지 않게 이 압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동맥이 경화됐을 때예요. 동맥이 혈액이 딱 심장이 짜졌을 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받아주고, 그리고 다시 탄력적으로 수축하면서, 수축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이게 이완기 혈압이에요. 여러분이 앞에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을 좀 알려드렸었잖아요. 심장 부분에서.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받아주면 혈압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동맥경화나 이럴 때 이게 굉장히 딱딱해지면 탄력적으로 압력을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이런 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즘 아시안 축구하고 있는데 쉽게 축구 선수가 공을 딱 멀리서 쳤는데 받을 때 굉장히 잘 받는 선수는 공을 바로 앞에다 놓잖아요. 탄력적으로 받아서. 하지만 잘 못 받아서 거칠게 받으면 공이 굉장히 멀리 떨어지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탄력적으로 공을 잘 받으면 바로 앞에 떨어지지만 거칠게 튕겨나가게 되면 요 멀리까지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공을 뺏기고 그러는 경우가 생겨요. 탄력적으로 받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탄력적으로 받지 못하면 혈압이 오른다. 그러니까 요런 걸 생각하시면 암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맥에는 이러한 탄력 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면서 탄력이 사라져서 혈압이 오르게 되는 거죠. 조직으로 가면서 소동맥, 세동맥 점점 가늘어져요. 그리고 점점 가늘어진 다음에 모세혈관이 되는 거죠. 이건 추후에 모세혈관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비교적 깊이 존재합니다. 왜? 압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처가 나면 혈액을 뿜을 정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깊이 숨겨둔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좀 깊이 존재됩니다. 이런 것도 다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맥 중에 여러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관상동맥이에요. 관상동맥은 심근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심장이면 여기 빨간색 보이죠? 이 빨간색 혈관이 다 관상동맥이에요. 그래서 뭐 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왕관 있죠? 그런 모양이라고 하는데 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럼 봤을 때 이렇게 저쪽에도 있어서 관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이 혈관이 심근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정맥은 혈관벽이 비교적 얇아요. 동맥에 비해서. 그리고 탄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동맥에 비해 표층. 동맥이 좀 깊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표층에 존재하겠죠. 그렇다고 꼭 표층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심부정맥도 있어요. 일부. 그래서 심부정맥은 근육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근육이 두 개가 있으면 요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정맥, 굉장히 깊이 있는 정맥이에요. 요런 걸 심부정맥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정맥 조사할 때 대부분의 정맥은 표층에 존재하죠. 하지만 심부정맥도 있다. 요거는 나중에 심부정맥 혈전증을 배우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심부정맥 혈전증. 자, 혈관 내에 판막이 있어요. 동맥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동맥은 압력이 높아서 딱 짜주면 멈춤이 없습니다. 쭉쭉 전달이 돼요. 하지만 정맥은 압력이 굉장히 낮아요. 동맥에 비해서. 탄력성도 적기 때문에 판막이 없으면 쉽게 역류를 해요. 특히나 만약에 여기 하지, 다리라고 생각하세요. 다리에서 올라가는데 중력에 의해서 자꾸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발을 움직여줘서 탄력적으로 이 정맥 혈액을 올려주지 못하게 되면 자꾸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정맥에 요렇게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판막이 있다는 거예요. 판막은 앞에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무조건 역류 방지예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 판막이 무너져 내리면 여기에 혈액이 굉장히 많이 고이겠죠. 그렇게 구불구불해지면서 늘어나서 표층까지 눈에 보이는 게 정맥류예요. 여러분,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가 이런 판막이 망가진 걸 얘기해요. 요것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라고 간략하게 알려드려요. 동맥보다는 직경이 크고 탄력이 적어서 굉장히 많은 혈액을 수용 가능해요. 굉장히 그래서 많은 혈액을 수용 가능하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압력이 높고 탄력적이라서 혈액을 많이 보유할 수가 없어요. 얘는 굉장히 잘 늘어나고 탄력도 없기 때문에 정맥은 혈액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원리적으로 접근하셔도 혈액을 많이 보유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혈관은 동맥에서 대동맥 점점 얇아지면서 중동맥, 소동맥, 세동맥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 이 모세혈관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은 혈관이에요. 그래서 동맥과 정맥 사이에 존재하고 혈관 직경은 6에서 10 마이크로. 여러분, 앞에서 혹시 적혈구의 크기가 얼마였죠? 7에서 8 마이크로 정도로 배우셨을 거예요. 이 정도면 간신히 이 모세혈관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적혈구가 여기 굉장히 얇은 관을 지나다니면서 이 적혈구가 약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살짝 모양을 변형시키면서 이걸 통과합니다. 근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한 번 나왔던 게 겸상적혈구예요. 요렇게 이게 낫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낫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홈이 요렇게 여기 손잡이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 모양을 가지고 낫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그 이름을 겸상적혈구라고 얘기해요. 이게 유전질환인데 이렇게 겸상 모양의 낫 모양의 적혈구가 생기면, 그리고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 겸상적혈구는 모양이 변화도 안 생겨요. 딱딱해요. 그러면 이 모세혈관을 잘 통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해요. 겸상적혈구는. 그래서 이거에 기인한 빈혈을 겸상적혈구성 빈혈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빈혈 파트에서 이런 내용도 좀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 모양 때문에 잘 통과하지 못하는 그거에 기인한 빈혈, 겸상적혈구성 빈혈이에요. 내피세포 단일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까 동맥이나 정맥은 이렇게 여기가 3개 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해서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세혈관은 단일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소 영양분이 쉽게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랑 만나면, 여기가 조직이라면 필요한 세포들에게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다시 받는 거죠. 그리고 영양분을 주고 노폐물을 다시 받는 거예요. 모세혈관의 역할은 투과성이 높아서 주고 받는 걸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노폐물을 머금어서 어디로 가요? 정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정맥으로 오면 다시 점점 굵어지죠. 세정맥, 소정맥, 중정맥, 그리고 대정맥 해서 하대정맥, 상대정맥으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심장에 여기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앞전에 심장에서 배웠죠. 요런 걸 좀 상기시키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압의 정상은 수축기혈압 120 미만, 이완기혈압 80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준은 140, 60이에요. 140, 160. 요걸 좀 기억하시면 140 이하는 전고혈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20에서 139. 1기 고혈압에서는 140에서 159. 160이 넘어가면 2기 고혈압.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120에서 80이 기준이고 140에서 90이면 140에서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다. 이렇게만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1기, 2기 고혈압까지 외우시면 더 좋긴 하고요. 그래서 이완기 혈압의 기준은 90이냐 100이냐예요. 그래서 90이 넘어가 140에서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부르는데 2기 고혈압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160, 여기선 100이 되는 거죠. 이 이상이면 2기 고혈압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더 잘 나오는 건 말씀드렸지만 120에서 80, 140에 90 요 기준이 먼저예요. 요걸 먼저 외우세요.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동맥이 심장이 딱 수축할 때 이렇게 박출하는 혈액을 어떻게 받냐, 탄력적으로 받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잘 늘어났다가 탄력적으로 다시 줄어들게 되면 원래 방향으로 오게 되면 혈압이 높게 나타나지 않겠죠. 이런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 부드럽게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났던 탄력적으로 늘어났던 게 다시 원상태로 들어오면서 측정되는 게 이완기 혈압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지 못했으면 이완기 혈압은 이렇게 늘어났던 거에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이완기 혈압이 압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탄력적이라면. 하지만 탄력적이지 않으면 별로 안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완기 혈압이 낮아져요.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원리적으로. 탄력적으로 받고 그 탄력적이었던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탄력적으로 늘어났던 부분이 클수록 이완기 혈압,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이 이완기 혈압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탄력적으로 못 받으면 많이 안 늘어났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완기 혈압이 낮아질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수축기 혈압은 탄력적이지 못하면 올라가고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탄력적이지 못하면 오히려 낮아져요. 그러면 이 이완기는 낮아지고 수축기는 올라가면 이 차이가 맥압이잖아요. 당연히 탄력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맥압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맥압이 커진다는 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긴 했었어요. 하지만 고득점자에 대한 문제지 어려우신 분은 안 해오셔도 돼요. 이런 거에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고득점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혈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요것도 계속 말씀드리는 바대로 원리를 이해하시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해부학을 여러분이 배우는 이유는 이런 원리를 공부하기 위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혈액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혈관 안에 혈액량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혈압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혈액 점도가 증가하면 여러분 심장에서 수축했을 때 묽은 것보다 점도가 높으면 여길 지나가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요. 묽었을 때는 이 좁은 통로를 잘 지나갈 거고 묽지 않으면 잘 못 지나가겠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점도가 높으면 여기 말처럼 혈관 저항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하게 되겠죠.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할수록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어요. 탄력성이 떨어지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혈관 내경이 좁을수록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딱 심장이 수축했을 때 혈관 직경이 요런 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아무리 탄력적이어도 넓었을 때 늘어나는 양이랑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많이 늘어나더라도 혈관 직경 자체가 좁기 때문에 여긴 넓기 때문에 좁으면 좁을수록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직경이 넓으면 받는 이 압이 줄어들잖아요. 혈압 직경, 이 혈관 직경이 좁으면 받는 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탄력 정도가 당연히 좁을 때가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좁은 곳에서 똑같은 압력이 전해질 때 넓은 경우에 똑같은 압력이 정해지면 당연히 받는 공간이 넓을수록 압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좁은 것이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혈관 내경이 좁을수록 혈압이 상승한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정맥 회기량,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을 얘기해요. 회기량이란 얘기는. 그럼 회기량이 많다. 여러분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우심방으로 돌아오겠죠. 여기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우심실로 가는 양도 많다는 얘기고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양도 많다는 얘기, 폐에서 좌심실로 돌아오는 양도 많고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양도 많고 좌심실로 가는 양도 많다는 얘기예요. 심장으로 돌아온 회기량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심장에서 내뿜는 혈액량이 많다는 얘기죠. 이 혈액량이 많다는 얘기는 심장이 더 잘 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양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겠죠.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혈액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랑 회기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혈압이 증가합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나중에 여러분 교감신경계를 배우실 거예요. 네, 혈압이 상승합니다. 거기 가서 다시 배우시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냥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혈압이 상승한다 정도만 알고 그냥 넘어가실까 봐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알러지성 쇼크.
뭐 아나필락틱 샥이라고도 하고, 그걸 아나필락틱 샥을 한마디로 아나필락식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필락틱 쇼크가 아나필락식스예요. 그리고 그거 아나필락틱 쇼크의 또 다른 말이 알러지성 쇼크고요. 왜? 알러지에 기인해서 쇼크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항생제 혹은 뭐 벌에 쏘였을 때 여기서 기인한 알러지 때문에 오는 쇼크가 알러지성 쇼크, 아나필락틱 쇼크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혈압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의 기전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면역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때 가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알러지성 비염이라든지 피부염, 다 알러지에는 뭐가 관여하느냐, 면역글로불린, 이뮤노글로불린 E가 관여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게 되면 이뮤노글로불린 A, 그 다음 M, G, 그리고 E, 지금 알려드린 대략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요. 이 이뮤노글로불린 A는 뭐 초유에서 전달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지만 알아두시면 당연히 좋을 거예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렇게만 정리해 드리고, 알러지에 관여하는 거는 이뮤노글로불린 E예요. 그래서 과민 반응이 알러지 반응이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거라고. 과민 반응이 알러지 반응입니다. 일반적인 면역 반응에 원래 이뮤노글로불린 E도 일반적인 면역 관련 글로불린이에요. 하지만 이게 과민하게 반응해서 알러지가 온다고 해서 과민 반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면역이 과민해서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알러지성 쇼크는 이러한 과민 반응이 전신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는 걸 얘기해요. 면역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이물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항체를 처음 만들기 때문에 조금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처음 1차 침입 때는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조금밖에 안 만들어 놓으니까. 하지만 이미 예행 연습을 했잖아요. 한번 만들어 놨어요, 항체를. 그래서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이 항체를 엄청나게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오는 게 과민 반응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은 여러분이 어려우실 거예요. 면역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면역 때 다시 한번 더 잘 알려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이게 두 번째 이상이겠죠. 첫 번째 감작에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노출된 이후에 15-30분 후에 기관지 경련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관지 수축도 생겨요. 그러면 호흡 기도가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호흡이 잘 안 돼요. 쌕쌕거리면서 호흡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점액도 증가해. 그러면 더 쌕쌕거리겠죠. 그래서 호흡곤란이 와요. 그리고 호흡곤란 증상과 함께 모세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이 알러지가 심해졌을 경우에는. 그래서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 혈장 성분이 혈관 밖으로 누출되겠죠. 아까 모세혈관에서 조직과 물질 이동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확장되면서 주변 조직으로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출되게 되면 따라오는 현상이 피부가 붉어져요. 이 삼출액이 많아지면서 그 과정에서 두드러기라든지 가려움 같은 걸 동반한다. 그래서 여러분 알러지 증상에서 두드러기, 가려움 느껴지잖아요. 피부 붉어지는 거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 알러지 증상으로.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면, 위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이래야 되는 혈관이 요만큼 확장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압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혈관 저항이 내려가서 저혈압을 초래합니다. 요것 때문에 쇼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혈압이 초래돼서. 그래서 요 문제로 호흡도 안 되고 저혈압 때문에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알러지성 쇼크예요.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이뮤노글로불린 이 항체를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가서 붙냐면, 뭐 간단하게 그냥 대충 그릴게요. 비만세포나 이런 데 가서 여기에 달라붙어 있어요, 이 항체가. 그러다가 2차로 이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요 항체에 이 외부 항원이 이 항체에 달라붙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만세포에서 뭘 분비하느냐, 여러분 시험에는 뭐 히스타민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히스타민이라든지 류코트리엔 뭐 이런 애들을 분비합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지만 히스타민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방출이 되면서 요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뭐 기관지 경련, 수축, 두드러기, 그리고 저혈압, 혈관 저항이 내려가는 게 다 히스타민이랑 유코트리엔인데, 유코트리엔 너무 어렵고 히스타민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러지 약으로 뭘 먹어요?
네,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 문제 여러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알러지 약이 대부분이 항히스타민제예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